상반기에 다시 뜹니다. 신생아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이자를 우리가 낸 세금 또 메꿔요. 그럼 그 이자 누가 가져가요? 은행이 가져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상반기, 하반기에 많이 다를 겁니다. 2, 3년 전에 제가 반토막 날 수 있다 계산상 다들 뭐 이상하다고 그랬지만 증명이 됐잖아요. 분양가가 지금 높고 있잖아요. 건축비 상승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철근 가격 지금 한 40% 내려왔습니다. 보도에 또 안 나오죠, 여러분?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에 분양한 현장들이 다 미분양이 났어요. 상반기, 하반기 많이 다를 겁니다. 올해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출 정부가 대출 확대를 많이 하니까 상반기에 많이 좋았고 하반기 9월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10월 이후에 급격하게 시장이 바뀌는 걸 이미 저는 목도했지만 보도는 아마 10월 중순 말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보는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서 이게 마음은 씁쓸하지만 내년의 상황을 제가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다시 이제 뜹니다. 신생아로. 보도가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뭐 26조 풀린다 이러는데 만약에 작년에 반 수준이다 이러면 벌써 느낌이 다르죠. 올해도 이렇게 꺾였는데 이것도 약간의 일시적 반등이겠구나라고 판단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면 상반기도 힘을 못 쓸 수가 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그러나 만약에 심리적으로 지금까지 요번에 상반기 때 못 따라붙은 영끌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금리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저렴합니다. 1.3%면 어마어마한 금리죠. 이거는 뭐 받기를 권유하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상반기 시장 그것 때문에 뜰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실 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3%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5년 뒤에 바뀝니다.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2017년, 18년도에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요. 3% 고정금리 혼합형금리 상품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5년 동안만 고정금리고 6년째부터는 변동금리 적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금리 시장이 막 되니까 은행들이 나름 머리를 막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출하고 이 돈을 더 뺏을까 하는 고 차원의 상품이 나온 거죠. 말은 좋게 해요. 지금 이런데 금리가 더 낮아지면 변동금리 쓰면 좋죠. 올라가면 안 좋죠 얘기는 안 하죠. 그러면 일단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 부담이 없으니까 하신 건데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에 만약에 그걸 받았어요. 그럼 5년 뒤가 언제예요? 23년이에요. 금리 몇 프로예요? 6, 7%예요. 그러면 조정해가지고 5% 받았겠죠? 그러면 금리 2배 내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잖아요. 원래 예산하고 틀려지니까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고 투잡3잡이 최근에 영끌하신 분들 뿐이 아니라요. 그 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저금리라고 해서 고정금리로 받은 분들도 지금 똑같이 겪고 있는데 뉴스에 많이 안 나오죠.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1.3%인데 너무 저렴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1.4%가 기준이 낮으니까 한 3%밖에 되지 않을까?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1.3%면 현재 대출금리하고 한 3.7% 차이 나잖아요. 그 이자를 갖다가 싸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근데 그 이자를 싸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이자를 우리가 여러분 낸 세금 있잖아요. 그걸로 나라가 운영을 하잖아요. 그 세금으로 나머지 3.7%를 메꿔주는 겁니다. 그걸 이자 차액 보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색은 정부가 내고 물론 이 정책이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적죠. 주택가격이 내려간 다음에 이걸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비싼 주택가격에다가 싸게 해주니까 마치 싼 것 같은 착각을 일시적으로 일으켜서 명분은 좋아요. 출생아 도움이 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자를 우리가 낸 세금 또 메꿔요. 그럼 그 이자 누가 가져가요? 은행이 가져가요. 아주 안 좋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알고 나면 뭐 조금 정부도 좀 신경을 다시 쓰겠지만 중요한 점은 5년 뒤에 변동금리로 바뀌었다는 거. 이걸 예측하고 가셔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머니인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제 바쁘신 분들은 못 보고 그냥 1.3%만 보고 덜컥 갈 수도 있어요. 잘 판단해서 공공분양 같은 거는 권해드려요.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고금리가 계속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는데 국민들의 세금이 나를 도와주는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절대 뭐 정부가 100%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고 그 역량으로 상반기는 상방 압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6조 6천억인데 가구수로 따지면 5억이 한도거든요. 5억을 대출 받으면은 5만 한 2천 가구가 나와요. 그걸 한 반으로 한 2억 5천씩만 대출받는다 그러면 가구수로 한 10만 한 4천 가구 나옵니다. 그럼 분배를 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한 25%니까 만에서 15,000 가구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 한 4, 5개월 치거든요. 이 3,000건 거래 때 3만 거래 반이잖아요. 그러면 평균은 6만이었단 말이에요. 6만에 25% 수준인데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3,000대, 4,000대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거의 비중을 따지면 한 3, 40%의 효과는 있어요. 비중이. 그러니까 수요 진작 효과는 분명히 있죠. 전체 시장을 흔들리기에는 올해 이제 특례보험자랑 비교를 하시면 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반 정도의 효과. 그러면 올해 한 9개월 갔으니 4개월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산이 다 소진되거나 이러면 정말 최악의 경우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또 국민 세금 갖고 또 포장해가지고 또 나올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비판받을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 집값이 내려가는 게 비정상적인 집값이 소득 수준에서 비교해서 높다라고 전 세계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귀를 닫고 오로지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건설업체나 투자자, 투기자만을 위한 정책을 쓰면 안 되죠. 2200만 가구 중에 투자 투기자가 220만 밖에 안 되는데 왜 10%를 위한 정책을 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90%를 위한 정책을 해야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부도 그럴 것 같진 않아요. 10월 달부터 가계부채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스탠스를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하반기에는 내려갈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그리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면 전세대출 제도도 손을 댈 수도 있어요. 전세대출에 DSR을 두면 주택가격이 상당폭 조정이 될 겁니다. 그 아픔을 겪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좋아질 일만 있잖아요. 그쪽으로 과연 선택할지는 정부의 몫이고 제가 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그럼 제가 볼 때 주택가격은 지금이 너무 높으니까 조정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자산관리를 다주택자분들이나 이주택자분들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기에는 제가 볼 때 역부족인 것 같아서 그걸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레버리지가 많으신 분들은 자산관리 유동성 확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니 큰 조정이 아니죠. 일단 한번 맞았잖아요. 작년 하반기에. 그러면 작년에 인천 지역이나 경기 일대 일부 지역은 50%까지 하락했었잖아요. 반토막. 이 얘기도 좀 첨언해서 드리자면 2, 3년 전에 제가 반토막 날 수 있다 계산상 뭐 4, 50% 할 때 다들 뭐 이상하다고 그랬지만 실제로 증명은 됐잖아요. 됐고 서울은 이제 희소성이 있으니까 35%까지만 내려갔었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현재 시점을 볼게요. 회복했다고 하는데 서울 수도권은 한 80에서 강남 4구 일대는 한 90%까지 회복을 했어요 지금. 나머지 한 80에서 85% 사이에요. 평균이에요. 그럼 어느 지역은 70 몇 프로인데도 다른 데서 90% 회복하면 평균 내면 8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대 지역들은 한 75%까지 빠져 있단 말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도 한 80%대 85%이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더 빠지면 여기서 10에서 15% 20% 더 빠지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마지막 바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때는 지금 수준에서 15% 20%가 갭이라고 봐요. 이미 어느 정도 10% 15% 조정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꼭지에 비해서는 다 내려와 있거든요. 내려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심한 분들은 바닥이 아니라 지구조 핵끝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소득 수준하고 비교해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PIR 지수로 한 12 정도 그걸 계산하면 앞으로 최소 15에서 30% 사이의 하락은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날 때 집값 좀 오를 때 뭐 러시아 부호가 한국에 집을 샀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요새 없잖아요. 왜 러시아 부호가 보기에도 땡땡땡 비싸거든. 그러니까 맨하탄 가서 사는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국의 부동산 관계되는 투자 회사들이요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IMF 때 엄청 들어왔거든요. 뭐 영국, 호주 뭐 엄청 들어왔다가 지금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업체가 살짝 들어와 있는데 그럼 그 얘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한국의 어떤 상대적 가격이 투자성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빠져나갔겠죠. 뭐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와가지고 개인적인 건데요. 뭐 미국이나 호주 이런 데서요. 거기 그동안 잘 지냈는데 한국의 수요자들이 사주기를 바라는 큰 업체들이 자꾸 들어와요. 미국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 한국이 더 올라갈 가치가 있으면 미국에 투자라고 함부로 얘기 못 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가 저렴하니까 투자를 권유할 수 있게 된 거겠죠? 실제로 PB센터라든지 VIP 되는 데 있죠? 그쪽 분들이 한국 부동산보다는 지금 해외 부동산 시차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미루어서 예측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무주택자 입장은 지금 마음은 되게 편한데 고통을 못 느끼시니까 그렇죠? 뭐 금리 부담 이런 거 많이 받는 다만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조금 부담되셔서 다운사이징 하는데 좀 피곤하실 텐데 이사 가시느라고 여하튼 전세에서 목적은 뭐 내 집 마련인데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요. 지금 월세 수준하고 집값하고의 이자 비용을 계산하면 만약에 거주의 안정성만 있다면 임차가 더 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세금도 안 내고. 근데 그거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갔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뭐니 해도 부동산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있잖아요. 실제로 편하고 왜냐하면 이사를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사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정부나 정책 위반자들이 잘 만들어준다라면 주택 가격 안정이 또 도움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아직 기다리기엔 좀 빠른 것 같고.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 현재 그러면 집을 마련하는 게 그나마 제일 최선의 방법인데, 이렇게 계산할 때 공공분양이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나온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가을 지나서 연말 내년 초에 공공분양 많이 던질 거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정치적 입장에서 던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택지가 그 전 정부에서 집값 막 오르니까 부랴부랴 막 택지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보상도 다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빨리 분양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갖다 주택가격이 작년에 내렸다고 해가지고 조절을 하겠다, 뭐 이상한 김치 신소리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2, 3년 뒤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뉴스가 요즘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공공택지를 미리 마련하는 거고, 민간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물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이걸 자꾸 이용하니까 국민들이 피곤한 건데, 다행히 이번엔 총선이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것과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물량, 땅은 있는데 빨리빨리 분양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3기 신도시나 인근 택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걸 알았어요, 정부도. 그러면 정부 정책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집권 여당에서는 다수당에서 좋은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좋은 정책은 뭐예요? 좋은 자리에, 좋은 가격에, 좋은 때에 분양을 많이 해주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특히 젊은 분들이.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를 활용하셔야죠, 여러분들. 그 와중에 신생아도 던졌어요. 비판적인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우리 젊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충분히 활용하셔야죠. 이걸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부가 만들어준 환경이니까 이걸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니까, 공공분양은 앞으로 광역교통계획망을 좀 참고하셔야 돼요. 조금 떨어졌다고 저거 하지 마시고, 서울에도 어느 지역의 일부는 교통망이 아직도 안 좋아요. 근데 어느 지역은 서울이 아닌데도 뭐 신분당선 있는 거 뚫어주면 좋아지잖아요. 교통계획을 보셔가지고 공공분양 위치가 지금은 뭐가 멀어 뭐 이러지 말고 계획을 봐야 돼요.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뚫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공격적으로 가셔야 되고, 기존 주택은 분양가가 지금 높고 있잖아요. 뭐 건축비 상승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사실 철근 가격 지금 한 40% 내려왔습니다. 보도에 또 안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문제는 있지만, 분양가 지금 낮추는 게 살짝 시작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서울에 분양한 현장들이 다 미분양이 났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의 현황이 틀린데, 청약은 다 완판인데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꽤 많아요, 물량이. 그걸 무순이나 뭐 이걸 해서 이제 처리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어떤 게 나온 게 뭐냐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현장들의 어떤 특성을 말씀드리면, 완판이 됐을 때하고 뭐 무순이가 나오든 미분양이 나왔을 때하고요, 이 공사 진척 관계나 나중에 준공 시기가 또 틀렸죠. 그 기간이 또 빠지잖아요. 이런 것들 계산하면 부대 비용까지 따지면 완판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조금 낮췄을 때와 미분양 날 때를 비교해가지고 좋은 쪽을 택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심에 들어가는 걸로 판단돼요. 그래서 분양가들이 지금 막 쭉 올라왔다가 여기서 약간 정체될 것 같아요. 더 올라가기는 좀 버거운 수준이거든요. 왜 자꾸 터지니까, 미분양이. 그리고 수도권은 한 50% 미분양 나오는데 뉴스 잘 안 나와요. 청약 홈 가시면 다 보이거든요. 그거 기자분들이 써줘야 되는데 잘 안 써줘요. 가끔 좋은 분들이 써주시는데, 기존 주택 분양은 분양가가 높은 지역은 심사숙고하시고,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2009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활성화단지를 쓰고 대출 확대하고 이래가지고 분양시장이 다시 조금 불타올랐어요. 그때하고 다른 점은 딱 그거예요. 지방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양도세, 한시적 감면제도를 썼어요. 지방에 하도 미분양이 많으니까. 그 미분양분을 갖다가 매입하거나 단가가 낮으면 실제로 새로 분양하는 데는 미분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낮춰서 팔아야 돼,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주택이 너무 높여 하는 거는 막 시장 조사를 하고서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올려버려요. 정상적인 어떤 가격 개념이 아니라, 특히 결정적으로 국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버렸잖아요. 과도한 이익을 취하든 말든 손을 못 대게 풀어버린 거예요. 분양가 자율화가 되면 무조건 일단 어느 정도까지 갑니다. 갔다가 임계점이라고 판단되면,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건 내가 투자해서 나중에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오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2009년에 막 갔다가 2011년, 12년, 13년 입주잖아요. 입주할 때 서울 수도권의 마이너스 P가, 서울은 30% 현장이 마이너스 P였고요. 수도권은 60% 정도가 마이너스 프림이었어요. 그때 그분들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 현장이 될 수도 있는 현장들은 피하셔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휩쓸려서 막 분양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정상 가격인가 한번 정확히 판단하시고, 기존 주택은 분양은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공공분양을 1번으로 하고
기존 주택 분양은 심사숙고해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니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내년 부동산 시장은 약간의 혼동성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하향 조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산 관리에 지금 신경 쓰시고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실 때지 공격적으로 저분이 저기 하면 돈을 얼마 벌어 여기에는 절대 휘둘릴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전쟁들이 여러 군데 터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 대만설도 나오고 리스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안전하게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말고 제가 아는 뭐 VIP급 뭐 자산관리센터 이런 손님들도 보면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왜 안 하겠어요? 뭐 저보다 다 공부를 더 하셨겠지만 저도 사실 안 하나 지금 현재 현금 보유 뭐 이런 게 제일 안전한 투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 내년 정도에 가서 시장을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런 건 모르겠고 아니 그냥 벌려놓은 거나 잘하시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최근에 손뼉치듯이 했는데 거기서 깨달은 건 그런데 정치인들은 오로지 그냥 펴구나 정말 낭패 본인이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